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니님 아까부터 들어와 계셨는데 거기 날씨 어때요? 여기 진짜 날씨가 거꾸로 가는지 여기 오는데 추워가지고 겨울 코트 다시 꺼내가지고 입고 왔어요. 서울은 막 비가 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내일은 또 김준영 감독님께서 25도, 27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네요. 근데 오늘은 어쨌든 굉장히 춥습니다. 추운 바람에 제 또 편두통이 막 생기기 시작해서 오기 전에 진통제 하나 먹고 왔습니다. 네, 달토끼님 들어와 주셨고, 준님 들어와 주셨고, 윤희님 들어와 주셨고, 오영도님 들어와 주셨습니다. 네, 오영도님께서 비타민 D가 제일 먼저 떠오른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너무 비타민 D는 너무 제가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딱 제목을 감독님 이렇게 제목 보여주세요. 비타민 D를 제외하고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에 보면은 비타민 D 너무 많이 먹고 와서 과잉이신 분이 많아가지고 다음에는 비타민 D가 과잉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한국인에게 부족한 영양소입니다. 요즘 사실 비만이 문제라서 맨 뭐 비만이 증가한다, 대사증후군이 증가한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들리고 있잖아요. 뉴스 같은데. 그런데 뭐가 그렇게 부족하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들이 많이 통통해지기는 하지만 또 영양 결핍도 많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통통하다는 거는 많은 영양소 중에서 칼로리를 많이 먹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칼로리 제외하고도 우리가 신경 써서 먹어야 되는 게 한 4-50 가지 정도 되거든요. 칼로리만 많이 먹은 거지 그 나머지 한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 또 통통한 상태에서 영양 결핍이 됩니다. 이해를 못 받죠. 많이 먹는데 왜 영양 결핍이냐고. 이해를 잘 주변에서 받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나라 이제 국민건강 영양조사 자료라는 걸 매년 해서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있는지를 매년 국민건강 통계로 보고를 하고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내용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슬라이드에 모든 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슬라이드는 사실 약간 그러니까 청기누설일 수도 있죠. 자, 이 선이 뭐냐면요. 100입니다. 100. 100이라는 거는 내가 먹어야 되는 양이에요. 그러면 100 위에 있는 거는 내가 먹어야 되는 것보다 많이 먹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100 밑에 있는 거는 내가 먹어야 되는 것보다 부족하게 먹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백질 많이 먹었고 잎 많이 먹고 있죠.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거는 부족한 영양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부족한 걸 보면 남자, 여자 뭐 공이 다 칼슘은 항상 부족하다고 얘기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철 보면은 남자분들은 100에 이렇게 있지만 여자분들은 70 정도에 있어서 부족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A는 남녀 모두 가장 부족한 영양소가 되고요. 그다음에 비타민 C 역시 굉장히 많이 먹을 것 같잖아요. 저도 사실 칼슘과 철은 알고 있었는데 비타민 A와 비타민 C가 이렇게 부족한지는 요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트륨, 소금이죠. 소금은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160이니까 62% 정도 더 먹는다 그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보면 칼륨,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 거, 비타민 E, 시아뉴에 많이 들어있는 것도 다 부족한 영양소이긴 하지만 이 앞에 4개만 해도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오늘은 이 앞에 4개의 영양소, 칼슘, 철분, 비타민 A, 비타민 C가 왜 한국 사람한테 부족한지 그러면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영양은 에스터 포뮬라에서 해결이 될 것 같네요. 네,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우선은 음식으로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영양제에 의존하는 게 맞는 순서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 말씀드릴 거는 칼슘입니다. 칼슘은 뭐 저 학교 다닐 때 칼슘 많은 식품 하면 눈 감고도 외웠어요. 우유와 유제품, 그다음에 뼈채 먹는 생선, 해조류, 녹색 채소. 이렇게 여러분들도 다 시험 봤었죠? 가정가사 시간에, 과학 시간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그럼 칼슘 하면은 여러분 항상 이제 뭐 저도 그렇고 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칼슘 얘기를 많이 하니까 칼슘이면은 뼈 생각하고 치과 의사 선생님들은 칼슘이면은 치아를 생각할 거예요. 다 칼슘이니까. 그런데 그런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요렇게 가만히 앉아 있을 때도 이렇게 팔도 좀 쓰기도 하고 제 척추에 길이 끄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근육이 수축할 때도 칼슘이 역할을 하고요. 내가 이렇게 손을 움직이기 위해서 신경으로 "아 손 움직여라."라고 보내잖아요. 그 신경 전달도 칼슘이 합니다.
그리고 뭐 이거 말고도 제가 설명드리기 어려운 되게 많은 일들을 칼슘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은 사실 당장이라도 수축을 안 하고 신경 전달을 안 하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 혈액의 칼슘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뼈에서 칼슘을 빼옵니다. 빼와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칼슘을 안 먹어도 내 혈액의 칼슘 농도는 일정하게 유지를 해서 내 근육도 수축을 시키고 내 안에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칼슘이 작용하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일도 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신경 전달도 할 수 있게 하는 그렇기 때문에 뼈가 약해지는 거죠, 2차적으로. 그럼 이제 우리나라 분들의 상황이 어떤가를 보면 자, 이거는 권장량 대비 섭취 비율이니까 100까지 다다라면 내가 100이 필요한데 100을 먹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칼슘은 66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평균으로 100이 필요한데 현재 66을 먹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한국 사람 전체에서 먹어야 되는 거를 부족하게 먹는 사람의 비율은 대략 한 7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만 결핍되지 않고 먹고 있다는 뜻이고 4명 중에 3명은 결핍이라는 뜻이에요. 어, 이게 그런데 많이 먹는, 유제품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또 전혀 안 먹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통계를 보면은, 남자, 여자 중에서도 여자가 조금 더 결핍이 많고, 같은 성별이라고 해도 나이가 많아질수록 결핍률이 높아집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많아질수록 사실 칼슘이 더 필요한데 결핍률이 높아지니까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을 보여드리면 그러면 이제 한국 사람들은 칼슘을 뭘로 먹고 사느냐를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분들한테 칼슘을 제공하는 급원식품이라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채소에서 가장 많은 칼슘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 우유에서 먹고요. 그 다음에 어패류, 어패류라는 건 어류와 패류라 해서 생선과 조개에서 먹고요. 그 다음에 곡류, 두류 이런 순서로 먹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식품군을 보여드렸고요. 그러면 어떤 식품에서 먹고 있는지를 아유 시술티님께서 저보고 예쁘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했나요? 제가 두 번째 손주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2월 12일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좀 있으면은 100일이 다 돼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손주 둘이 있는 병원에서 별명이 할미예요, 할미. 할머니가 됐는데 어쨌든 덕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앞에는 식품군을 보여드렸고 그럼 실제로는 어떤 식품에서 가장 우리가 칼슘을 많이 먹냐면 첫 번째는 멸치입니다. 멸치. 그다음에 우유 이것도 이해가 되죠. 유제품에 많으니까. 그다음에 채소류에 많으니까 배추에 많을 거고요. 요구르트도 당연히 유제품. 달걀 칼슘 많고 그다음에 두부 두류에서 만드는 과정에서 또 칼슘이 추가돼요. 미꾸라지 이거 뼈채 먹는 생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많고 치즈 과자 과자에 우유 같은 게 들어갈까요? 그다음에 김치, 건미역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상추, 들깨잎, 뭐 푸른잎 채소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15이라는 거 이해가 되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식품이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라면입니다. 아니 도대체 라면에 칼슘이 많아요? 이게 좀 약간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한테 칼슘을 제공하는 15번째 식품이 바로 라면인 거예요. 되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사실 보면 뼈채 먹는 생선 같은 경우는 100g당 칼슘이 거의 2486, 뼈채 먹는 미꾸라지는 1200, 건미역이 많은 건요. 이거는 말려가지고 수분을 쫙 빼니까 칼슘이 농축이 돼서 많은 거지 실제로 우리가 건미역을 먹진 않잖아요. 불려서 먹으면 미역량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불려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단위그램당 칼슘 양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은 건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유제품들이 좀 많아요. 근데 라면에 되게 칼슘이 많아서 100g당 48이나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라면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라면 취향을 가지고 윤희님께서 축하해 주셨습니다. 네, 진짜 축하할 일이죠. 네. 건강하게 잘 태어나서 정말 축하할 일입니다. 네. 저는 진라면을 가장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라면 좋아하세요? 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진라면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진라면 한 개가 120g인데 이 안에 칼슘이 150mg이면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시는데 어느 정도냐면요. 우유 한 팩에 칼슘이 100mg 들어있고요.
호상 요구르트 조그마한 거 그거 하나가 100 정도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우유 4분의 3 팩, 그러니까 우유랑 요구르트 이 정도의 칼슘이 라면 하나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 분들이 라면을 남자분들은 4 일에 한 번 먹고 여자분들은 5 일에 한 번 먹어요. 그러니까 꽤 많은 칼슘이 라면 하나 먹는 날은 요구르트 하나 먹은 것만큼 칼슘이 들어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 이상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거 혹시 라면이 또 일부분들은 건강식품이 아니냐 뭐 이렇게도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제가 그래서 성분을 딱 봤더니 여기 인제 진라면 순한 맛의 성분 중에 보면 물론 이 국물 맛에 사골 양념 분말이 들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골 자체에 국물에는 그렇게 많은 칼슘이 들어 있지 않아요. 라면의 칼슘은 어디서 오냐면은 난각 분말, 말이 좀 어려웠지만 계란 껍데기에서 와요. 이렇게 계란 껍데기에 칼슘을 집어넣어야 라면을 만들 때 라면이 탱글탱글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지고요. 이 안에 칼슘 들어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칼슘을 보충하는 그런 역할도 해요. 그래서 라면은 대부분의 라면에서 칼슘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윤희님께서 또 진라면, 저는 진라면 순한 맛입니다. 네, 그래서 칼슘이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라면 먹으면 이 골다공증에도 좋고 칼슘 보충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건 전혀 아닌 게 라면에는 뼈에 굉장히 안 좋은 소금, 염분이 우리가 하루 먹는 권장량만큼 거의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면 하나 먹으면 그날은 다른 염분을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라면에는 가공식품 중에서 가장 치아를 많이 상하게 하는 성분인 인이 또 엄청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라면에 칼슘이 많기는 하지만 라면이 칼슘이 많다고 뼈 건강을 위해서 좋은 또는 뼈에 좋은 식품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럼 이제 칼슘은 이제 어디에 들어 있는지 설명을 드렸는데 그 식품에 있는 칼슘이 다 같지 않습니다. 이 섭취했을 때 흡수하는 그 비율이 엄청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흡수가 잘 되는 건 모유입니다. 아기를 빨랑빨랑 키워야 되니까. 그다음에 유제품의 칼슘이 한 30% 정도, 내가 100을 먹으면 30개 정도 흡수가 되고요. 동물성 식품, 예를 들어서 계란 같은 거에 들어있는 칼슘은 100을 먹으면 25가 흡수가 되고 두류, 그러니까 콩류의 칼슘도 25% 정도가 흡수가 되는데 시금치는 칼슘이 많이 들어 있어도 흡수가 5% 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유나 유제품 이런 거에 비해서 흡수율이 6분의 1 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많이 들어있는 거를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흡수율이 좋게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좋은 식품을 골라서 먹는 게. 그래서 보통 보면은 우유 한 잔, 요구르트 하나, 치즈 2 개를 보통 200ml 정도 칼슘이 들어는 있지만 실제로 얘네가 내 몸에 들어와서 칼슘으로서 흡수되는 것까지를 한다면 여기 들어있는 정도의 칼슘을 시금치로 먹으려 그러면 옛날 시금치 한 단이 300g 이거든요. 3, 42, 1200g 정도가 들어와야 1200mg 정도의 칼슘이 들어오게 되고 흡수율이 6분의 1이니까 200mg 정도가 제대로 내 몸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물론 조리하는 여건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녹황색 채소류에 아무리 많은 칼슘이 들어 있어도 기본적으로 채소류는 그 채소의 영양소의 소화흡수를 방해하는 항영양소, 뭐 피틴산, 옥살산, 요즘에 유튜브에서 옥살산 시끄럽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들어 있어서 사실 동물성 식품에 있는 칼슘만큼 잘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인제 그 환자가 얼마나 칼슘을 먹고 있는지를 확인할 때는 우유나 요구르트를 얼마나 먹는지, 치즈를 얼마나 먹는지 물어보고 요즘 또 두유에 칼슘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고칼슘 두유를 얼마나 먹는지 확인을 하고 요렇게까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아 대략 칼슘을 얼마나 먹겠다.'라고 추정을 하고 사실 멸치가 되게 칼슘이 많긴 한데 짜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먹기에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멸치가 참 권유하기 어렵는데 제가 요번에 마트를 갔더니 네, 멸치 중에서 덜 짠 멸치 있는 거 아세요? 저염 멸치. 그게 저희 아기들한테 주기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염 멸치를 사셔서 저염 멸치라고 해도 염도가 어느 정도는 있거든요. 간장이라든가 소금 같은 짠 성분을 넣지 않고 조리를 하셔서 냉장고 귀퉁이에 한참 뒀다가 조금씩
꺼내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물론 해조류와 녹색 채소, 콩류에도 많지만 유제품, 동물성 식품에서 온 칼슘만큼 흡수율이 높지는 않다라고 정리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을 제대로 먹으려면 유제품을 먹거나 칼슘이 강하다는 식품을 먹거나, 그러면 집에서 미꾸라지를 매일 먹긴 되게 어려우니까 멸치볶음이라도 매일 먹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철분은요. 사실 오늘 앞에 얘기 드릴 두 개가 칼슘과 철분이잖아요. 이런 무기질들은 잘 우리 몸에서 흡수가 좀 잘 안 됩니다. 철분도 흡수가 굉장히 안 되는데, 삼성서울병원 자료에서 철분의 왕이다, 왕이를 바닷가지를 했는데, 사실 뭐 바닷가지를 저희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안 먹었어요. 1년이 뭐야? 지난 10년 동안 바닷가지를 한 번 정도나 얻어 먹어봤을까? 그래서 사실 어디에 100g당 많이 들어있는 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여기 보시면 마늘에 11g 들어있지만 우리가 마늘을 100g 먹지는 않잖아요. 향신료를 조금 쓰는 거죠. 그리고 돌나무에 12g 들어있어도 나물 100g 먹기는 쉽지 않습니다. 볼륨이 되게 크거든요. 하지만 홍합을 100g 먹거나 꼬막을 100g 먹거나 돼지고기 목살은 뭐 1인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100g당 얼마나 들어있는 것보다 우리가 보통 먹는 양에서 얼마만큼의 칼슘이 들어있냐가 더 중요할 수 철분이 들어있냐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보면 남자분들은요, 생리를 안 하기 때문에 철분의 요구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은 100을 먹어야 된다면 현재 107을 먹고 있고요. 여자분들은 100을 먹어야 되면 74를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분들의 중에서 철분에 결핍되는 비율은 41%고요. 여자분들은 67%입니다. 남자분들이 왜 41%나 돼요 하지만, 이게 조금 나이가 드시면은 살이 빠지면서 철분 영양이 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나이가 드시면서 또 고기를 좀 안 드시는 것도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은 철분 결핍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특히 항상 보면은 나이가 들어서 어떠한 이유로도 체중이 빠져서 오시는 분들은 빈혈을 보통 다 수반하고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못 드시면서 철분을 못 먹었는데 워낙 얘 자체가 흡수가 좀 잘 안 되는 영양소이니까 결핍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 분들은 철분을 뭘로 채우고 있나를 보면은, 권장량이 남성에서는 10mg, 여성에서는 남자보다 4mg 많아요. 이유는 여성분들은 생리를 하면서 철분이 소모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역시 1등은 곡류입니다. 곡류에서 제일 많이 오고요. 그 다음에 채소류, 그 다음에 육류, 그 다음에 어패류, 그 다음에 뭐 음료수 이런 데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고기에서 오는 게 아니라 곡류와 채소에서 가장 많이 오고 있죠. 그리고 그러면 우리나라 분들한테 철분을 제공하는 가장 많은 공헌을 하는 식품은 뭘까? 보면은 백미인데요. 백미는 100g당 0.8분이 안 들어있는데 1등이에요. 그 이유는 백미는 우리가 많이 먹잖아요. 그리고 돼지 간, 이거 순대로 드시죠? 여기에 또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소고기, 살코기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달걀, 그 다음에 멸치에 철분도 많네요. 그 다음에 배추김치도 굉장히 조금 들어있지만 김치 매일 먹으니까 순위가 높게 올라간 거고, 두부, 돼지고기, 살코기, 그 다음에 콩류, 그 다음에 보면은 채소류가 좀 들어있고, 순대는 뭐 역시 돼지고기 내장으로 만드니까, 그 다음에 이거저거 섞여있는 만두, 여기 돼지고기 많지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의 곡류들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은 뭐가 재미있으세요? 저는 이게 재미있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시리얼에 철분이 많아? 뭐 그래봤자 곡류를 압착하거나 뭐 부셔가지고 다시 뭉치면서 만든 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안에 철분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제가 어디 뭐 이렇게 어그로가 아닙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블로그에서 가지고 왔어요. 시리얼에 철가루가 들어있어요. 실험을 해서 올렸거든요. 시리얼을 갑니다. 갈아가지고 물을 넣어요. 그래서 1시간 동안 불려요. 불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쇠 자석을 갖다 대면은 요 검정 점들 보이세요? 이게 철들이 와서 이쪽으로 모여요. 이 철이 바로 환원철입니다. 순도가 높은 환원철이라서. 그럼 시리얼에 왜 이렇게 철분이 들어있냐면, 사실 요거를 아침 식사 대용으로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영양 결핍이 올까봐 영양제를 넣듯이 이 곡류에다가 영양소 강화를 했는데 철분을 강화를 한 겁니다. 비타민 D 강화식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칼슘 강화식품, 그것처럼 시리얼에 잘 흡수가 되는 이카철을 넣어가지고
우리한테 시리얼에 필요한 곡류에서 필요한 철분이 더 들어가도록 이렇게 해 준 그런 기전에 의해서 사실 이렇게 재밌게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철분이 많은 식품은 육류에 많아요. 육류의 철분은 흡수 잘 돼요. 한 30% 까지 흡수가 됩니다. 그런데 곡류에는 철분의 양도 적지만 흡수율도 10% 미만입니다. 보통 무기질 미네랄들은 흡수가 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철분 결핍이 잘 오지 않으려면은 어느 정도 동물성 식품을 좀 먹어준 분들은 철분 결핍이 적고, 그린그린하게 드시느라고 거의 채식하시는 분들은 철분 결핍이 생깁니다. 그러면 인제 그런데 나는 육류는 너무 안 맞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곡류, 콩, 녹색 채소에 있는 철분은 그럼 어떻게 흡수율을 높일 수 있냐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랑 드시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대표적인 게 오렌지 주스, 과일 이런 것들이랑 같이 드시면 이 안에 들어있는 철분의 흡수율이 높아지게 되고요. 그것도 재미있는 거는 이렇게 곡류나 콩이나 녹색 채소를 드실 때, 특히 곡류요. 곡류를 드실 때 적색육, 고기랑 같이 드시면 고기에 들어있는 저분자 펩타이드가 이게 또 철분의 흡수를 증가시켜 줘요. 그래서 곡류와 아무래도 고기는 이래저래 궁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인제 외래에서 위를 수술하신 분들이 있어요. 암으로 수술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요즘은 비만 수술 많이 하시니까 비만 수술 받고 오셔 갖고 위가 일부가 없고 고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빈혈이 인제 시간이 저장되어 있는 영양분이 없어지면 체중 감량과 함께 빈혈이 오는데, 아까 어느 분께서 비타민 B12 말씀을 하셨는데, 위를 좀 잘라냈으니 위에서 비타민 B12를 흡수시키는 인자가 나오니까 비타민 B12 결핍이 많지 않느냐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대부분의 분들은 철분 결핍을 다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가 조금 흡수력이 떨어지거나 또는 위장약을 많이 드시거나 아니면 위에 일부가 없는 분들은 철분 흡수가 잘 안 돼 가지고 철분 결핍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경우는 철분을 주사를 놓기도 하고 굉장히 고용량의 영양제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당신은 철분 결핍 빈혈이 있습니다. 치료가 필요합니다."라고 환자분한테 얘기를 하면 환자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저 그 영양제나 약 안 먹고 음식으로 해 보겠다고 그러세요. 근데 그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제가 하루 필요한 철분 음식 섭취량이 여자는 14mg, 남자는 10mg이에요. 근데 우리가 치료를 할 때 환자분한테 투여하는 철분은 하루에 200mg을 투여해요. 그러면 음식으로 섭취를 하려면 내가 먹는 거에 20배를 매일 먹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능하지 않아서, 철분 결핍이 있다라고 진단을 받았으면은 그때는 영양제 또는 철분제를 드시는 게 답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얘기할 거는 비타민 A인데요. 비타민 A가 많은 식품들이 여기 제시되어가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동물의 간이죠. 모든 동물의 간에는 비타민 A가 여기 저장돼 있거든요. 여기에 많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계란에는 노른자에 많습니다. 그리고 유제품에도 많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없지만 왜 등푸른 생선 같이 기름 많은 생선들에도 비타민 A가 많아요. 왜냐하면 비타민 A는 기본적으로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기름에 많이 녹아 있어서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녹황색 채소와 과일에는 비타민 A가 아닌 비타민 A 전구 물질인 베타카로틴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인제 비타민 A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면역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저 학교 다닐 때 비타민 A가 부족하면 무슨 병에 걸렸어요? 야맹증이라는 병에 걸려서 옛날에 막 시험 봤던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비타민 A가 우리나라에서는 뭐 결핍이 있다 그래도 다른 것보다 결핍이 있다는 뜻이지 아주 그렇게 절대적인 결핍은 없는데, 개발도상국 가면은 실명의 첫 번째 원인이 비타민 A 결핍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A 시럽을 개발도상국으로 보내는 그런 어떤 캠페인 같은 것도 인제 길 가다 보면 여러분이 많이 보실 수 있죠. 비타민 A는 사실 굉장히 결핍률이 가장 아마 높은 것 같아요. 전체 권장약인 100이면 우리나라 분들은 55%가 55%를 섭취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핍률을 보면은 76%라서 아마 가장 결핍률이 높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그나마 비타민 A는 뭘로 먹고 있냐면, 대부분 채소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으로 비타민 A를 먹습니다. 그게 제일 많아요. 채소가 많고, 그다음에 이제 계란, 우유 이렇게 나오고, 육류 여기 어패류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베타카로틴이 몸에 들어가서 비타민 A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환이 좀 잘 돼야지 비타민 A가 부족하지 않을 수 있게 되기
있고 또 대부분의 영양소가 동물성 식품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우리 몸에서 생체 이용도가 훨씬 높긴 합니다. 그럼 이제 식품으로는 뭘 먹고 있느냐 하면은 가장 많이 들어오는 건 간들입니다. 간. 여기도 지금 간이 들어있죠. 그다음에 과일, 유제품, 그다음에 푸른잎 채소, 뭐 달걀, 당근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간에 들어있는 함유량을 보면은요. 100g당 5g, 100g당 거의 10g, 100g당 4g으로 어마무지 많습니다. 다른 식품이랑 비교가 안 되게 많죠. 앞에 자릿수가 달라지잖아요. 한 자리나 두 자리.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어서 독성이 나타나는 일은 거의 많이 먹어서 독성이 나타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칼로리 섭취를 너무 많이 해서 비만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음식을 많이 먹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먹는 음식이라고 친다면 그걸로 독성이 나타날 수 있는 유일한 게 동물의 간을 많이 먹어서 비타민 A 과잉이 오른 거는 가능합니다. 실제로 간을 매일 드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비타민 A가 과잉이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안에 간에 들어있는 비타민 A 양은 일반적인 다른 식품에 들어있는 거랑 비교가 안 되게 몇십 배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간은 그냥 가끔 이렇게 기호식품 같이 드시는 거지 너무 자주 드시면 안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비타민 A가 많은 식품은 앞에서 설명드린 동물의 모든 동물의 간, 그다음에 계란 노른자에 많고 유제품에 많고 지방이 많은 생선 이런 것들은 대부분 몸에서 거의 다 생체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과일과 채소에 있는 비타민 A는 생체 이용률이 이 안에서 한번 전환을 해서 베타카로틴을 비타민 A로 전환을 해서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용률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비타민 A 섭취량을 늘리려면은 사실 동물성 식품을 좀 먹어줘야 돼요. 그런데 식물성 식품, 그러니까 식물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을 잘 흡수시켜 갖고 비타민 A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얘네들은 지용성 영양소이기 때문에 기름과 함께 기름에 볶아서 하거나 아니면 드실 때 기름을 뿌려서 올리브유 요즘 엄청 핫하더라고요. 올리브유, 들기름 이런 기름이랑 같이 드시게 되면은 채소에 있는 비타민 A 전구체인 베타카로틴이 흡수가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이 총 비타민 A 양도 결핍이지만 대부분 식물성 식품에서 비타민 A가 오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이 동양을 먹었을 때 서양 분들은 이 동물성 식품에서 오는 비타민 A가 상대적으로 더 많거든요. 동양을 먹었다고 쳐도 우리나라 분들한테는 더 생리 활성이라는 측면에서 하면은 더 결핍이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비타민 C인데요. 제가 30분까지 끝내려고 했는데 비타민 C는 짧게 하겠습니다. 비타민 C는 채소와 과일에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다 이게 왜 부족한지가 정말 사실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100을 먹어야 되는데 67을 먹고 있고요. 결핍률은 73%나 결핍이 됩니다. 좀 채소와 과일을 더 먹어야 되겠죠. 비타민 C의 권장량은 100mg인데 실제로 채우는 건 채소와 과일로 채우고 있습니다. 단지 절대적인 양이 부족한 게 원인인 거죠. 그게 인제 왜 그런가 봤더니 저를 쪼끔 줄이고 그래프를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면은 채소가 초록입니다. 초록이 14년부터 23년까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여자에서도 여자분들 채소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과일은 보라색인데요. 보라색도 역시 지난 10년 동안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보라색은 과일인데 과일은 여성에서 더 많이 줄어들었네요. 그럼 도대체 늘어나는 건 뭐냐? 음료를 그렇게 많이 먹었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요즘에는 단백질도 음료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음료를 후루룩 하는 게 너무 많아 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육류 섭취량 살짝 특히 남성에서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많이 먹는지 알았는데 실제로 많이 먹지 않는 게 남자에서 채소 과일 섭취량은 370g이고 여자에서 채소 과일 섭취량은 300g인데 우리 권장하는 거는 400 내지 500g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족한 거죠. 실제로 많이 먹을 것 같은데 많이 먹지 않아서 저도 이 자료를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럼 뭘로 비타민 C를 제일 많이 먹냐? 첫 번째는 가당 음료입니다. 제가 비욘디에서 첫 번째 유튜브 촬영한 게 세상에서 가장 나쁜 음식. 거기서 얘기한 게 가당 음료인데 이게 우리나라 분들에게 비타민 C를 가장 많이 제공하는 식품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귤, 딸기, 뭐 시금치. 근데 여기에서 독특한 건 바로 저는 이겁니다. 시리얼. 뭐 오렌지도 당연하죠. 햄, 소시지, 베이컨이 비타민 C를 우리나라 분들한테 7번째로 많이 주는 식품이라는 거예요. 이거 좀 이해되세요? 나머지는 다 이해됩니다. 배추김치, 토마토, 고구마, 무.
너무 이상하죠. 그 왜 그런가 봤더니 비타민 C가 항산화 비타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산화가 일어나면 비타민 C가 이거를 다시 환원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햄, 소시지, 베이컨이 육류이기 때문에 잘 상하죠. 잘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항산화제인 비타민 C를 같이 넣어서, 그러니까 식품 첨가물로 들어간 거죠. 그렇게 해서 팔기 때문에 우리나라 분들은 꽤 많은 비타민 C를 햄, 소시지, 베이컨으로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시리얼은 비타민 C가 많은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요걸 가지고 끼니를 대신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영양소가 부족하지 않아서 강화시킨다는 의미로 시리얼에 비타민 C를 넣어 준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상위 15위 식품 중에서 시리얼, 햄, 소시지, 베이컨이 들어 있고 나머지는 채소와 과일류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채소를 어느 정도 먹어야 되냐면은 내가 하루 먹는 음식의 총량을 친다면 전체 반을 채소와 과일을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율은 채소를 4 정도 먹고 과일을 10 정도 먹는 게 제일 건강하게 먹는다고 얘기되는 채소 과일의 비율입니다. 그리고 나머지의 25%는 단백질을 먹고 나머지의 25%는 곡류를 먹는데 브라운 색깔이 나는 흰색 색깔이 나지 않는 곡류를 먹는다. 이렇게 하면은 비타민 C의 섭취량도 다 늘릴 수 있고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먹는 영양소 중에서 비타민 D를 제외하고는 다 드실 수 있는 식사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아주 제가 빠르게 9시 31분까지 달려왔고요. 여러분이 올려주신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흥님께서 육류나 해산물을 자주 먹지 않는데 비타민 B12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채식 위주로 먹는 사람은 꼭 보충제를 먹어야 하나요? 아니면 식이로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나요? 어떤 영양소는 중에서 채식에 없는 영양소가 대표적인 게 비타민 B12입니다. 그래서 채식 위주로 드신다면 비타민 B12를 드시는 걸 권유가 드리고 이게 또 나이가 드실수록 비타민 B12가 위산이 좀 많이 나와주면서 흡수가 잘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이 검진 받으러 가면 위축성 위염이다, 장상폐화생이다 이렇게 위가 노화됐다는 진단을 받으시잖아요. 그럼 비타민 B12 흡수가 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부족해지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약들은 이 약이 대사되면서 비타민 B12를 가지고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비타민 B12가 부족해지기도 해서 어흥님께서 확실히 내가 평상시에 육류를 잘 안 먹는 사람이다. 육류라는 게 이제 단백질 식품을 제가 항상 끼니당 계란 크기만큼 먹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안 먹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냥 비타민 B12를 드시는데 B12만 드시지 말고 그냥 종합영양제 하나를 드시도록 권유를 드립니다. 이유는 비타민 B12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들어 있어요. 식물성 식품에 다 들어 있는데 어떤 식품은 식물성 식품보다 동물성 식품에 들어 있는 영양소가 훨씬 더 질이 좋고 우리 몸에서 잘 이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오늘 얘기한 대표적인 게 비타민 A, 비타민 C를 제외하고는 비타민 C는 동물에는 거의 없으니까 비타민 C, 그다음에 칼슘, 철분, 그다음에 필수아미노산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서 먹어야 되고 저는 종합영양제 같이 드시기를 비타민 B12만 드시지 말고 권유드립니다. 동원 창치님께서 요즘 집밥을 자주 먹는데 요즘 뉴스에서 한국인 식단은 칼슘이 부족하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뼈 건강이 걱정되는데 어떤 식품 매일 챙겨 먹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이제 유제품을 드셔야 어느 정도 의미 있게 몸에 칼슘이 들어와요. 우유나 요구르트, 치즈를 드시는데 근데 우유를 유제품을 안 드시는 분이 꽤 있어요. 일단 뭐 설사해서 안 드시는 분도 있고 너무 뭐 입에 안 맞아서 못 드신다는 분도 있고 또는 뭐 유제품 먹으면은 뭐 암 걸린다 이런 얘기 듣고 또 안 드시는 분도 있어서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두유, 고칼슘 두유가 요즘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두유를 드시도록 권유를 드립니다. 그래서 두유를 드시는 것도 괜찮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멸치 중에서 작은 멸치들 중에서 덜 짜게 나온 저염 멸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자주 드시면 멸치는 진짜 칼슘이 많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뼈채로 먹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밑반찬으로 준비해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씨솔트님께서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 진단을 받았다면 병원을 찾으셔 가지고 의사한테 칼슘 비타민 D가 붙어있는 영양제를 같이 처방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권희님께서
우리나라에 부족할 것 단백질도 부족하지 않나요? 저는 주로 아침 샐러드로 보충하고 밥을 먹어요. 샐러드를 먹으면 밥량 줄여야 하고 밥 공기는 어느 정도 줄여야 할까요? 단백질 부족하죠. 그래서 요거는 인제 그 단백질은 제가 인제 제 동영상 올린 것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애청하고 사랑해 주신 게 단백질 결핍에 대한 동영상이고 어 사실 인제 단백질 결핍 한국 한식의 단백질 결핍에 대한 얘기를 저는 아마 제가 제일 처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때 황금알인가? 황금알인가 제 인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10 년? 10 년쯤 전에 가서 얘기를 한 것 같고 처음에 인제 결핍에 대한 논문도 쓰고 해서 제가 여기 동영상 올려 놓은 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아침 샐러드도 요즘 샐러드가요 거의 옛날 샐러드가 아니에요. 풀만 있는 그런 샐러드가 아니라 계란도 들어 있고 닭고기도 들어 있고 불고기도 들어 있고 해서 샐러드 잘 드시게 되면은 그냥 뭐 한 끼 정도로는 충분히 대용이 될 것 같아요. 밥량을 줄여야 된다면 저는 밥을 아무리 다이어트로 줄여도 반 공기 이상은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탄수화물도 먹어야 단백질을 세이빙하는 거 그러니까 단백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줄여 먹어도 반 공기는 먹고 보통 이제 3분의 2 공기 정도를 저는 권유하고 있습니다. 밥량을 줄이고 반찬을 더 먹으려면 우리가 한도가 있어서 밥도 많이 먹고 반찬도 많이 먹고 어렵잖아요. 반찬을 많이 먹으려면 밥량을 살짝 줄여야 되죠. 그다음에 튤립 님께서 60세 이상의 식사만으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려면 하루에 어느 정도 먹어야 되나요? 이제 밥 3번 먹는다는 가정하에서 매 끼니에 살코기, 닭고기, 생선, 두부, 콩류를 돌아가면서 계란 크기만큼 드시면 돼요. 계란 크기만큼. 그리고 간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유제품이나 두유나 아니면 견과류 같이 단백질이 들어있는 거를 한번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한 65 세가 넘어가면은 근육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평상시 먹던 것보다 더 많이 한 120% 내지 130%를 먹으라고 권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참 식사만으로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럴 때는 제가 또 이렇게 동영상이나 쇼츠로 올려 놓은 가성비 좋은 단백질 파우더가 있어요. 쇼츠로 올라가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거 보시면은 단백질 파우더가 있어요. 그래서 고거를 간식으로 한 번 정도 먹으면 한 번 10 그램이 들어오거든요. 2번 먹으면 20 그램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충분히 부족하지 않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준 님께서 제가 콜레스테롤 약 먹으라고 해서 또 드셨나 봐요. 잘하셨습니다. 근데 또 옆에 보면 뭐 콜레스테롤 약이 뭐 엄청 문제라는 이런 부작용 저런 부작용 그런 유튜브도 있어요. 그것도 몇십만이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근육통이 시작됐고요. 고지혈증 약으로 전환했는데 문제 없을까요? 고지혈증 약이 고콜레스테롤 약입니다. 같은 약이에요. 그래서 약을 조금 바꿔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또 시간 지나면 또 괜찮아지는 경우도 있어서 포기하시지 마시고 중성 지방 수치도 높고 콜레스테롤도 높은데 한 종류만 복용해야 돼 그렇지는 않아요. 약 중에서 중성 지방 잡는 약과 콜레스테롤 높은 약이 같이 한 알에 들어있는 복합제도 있어요. 한 두 가지를 같이 드시면 부작용이 더 생길까 봐 이제 걱정하셔서 그러는데 그렇게 부작용이 많지는 않아요. 정 걱정되면 한 가지 시작해 보고 괜찮으면 한 가지를 애드 온 하면서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근육통이 좀 생겨도 대부분 괜찮아지고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고 약을 바꾸면은 또 괜찮아지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그냥 뭐 그냥 저는 좀 유지를 하시고 고 약을 바꾸거나 하는 거를 해 보시면 어떨까 좋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윤희 님께서 50세 이상 먹는 종합 영양제 안에는 비타민 B12가 50 밀리그램 보통 뭐 권장량의 적게는 뭐 2-3 배에서 많게는 12 배까지 비타민 B12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B12만 사서 드시지 마시고 그냥 종합 영양제를 드시면 다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딸기 바나나 님께서 종합 비타민을 먹고 있는데 자꾸 피곤하고 집중이 안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한국인에게 특정 영양소 부족이 이런 증상과 관련이 있을까요? 종합 영양제를 드신다고 집중이 더 잘 되고 피곤이 덜하면 아이고 그게 영양제가 아니고 저기 노벨상 탈 약이죠. 신약이 됐죠.
종합 영양제를 드시면 잠 깨신다는 분은 있어요. 그 안에 비타민 B가 활성 비타민이 들어 있어 가지고 저녁 시간에 드시면 잠 안 온다고 하시는 환자분을 제가 몇 분 뵀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종합 영양제는 아침에 드시면 좀 약간 깨우는 그런 느낌을 좀 주고요. 선생님 딸기 바나나 님이 피곤하고 집중이 안 되는 이유가 영양소 결핍이 아니라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원인이 따로 있는 거죠. 만약에 영양소 결핍이라면 종합 비타민을 먹으면은 증상이 호전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원인에 의해서 피곤하고 집중이 안 되실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특정 영양소 부족 사실 피곤하다는 거는 모든 병이 다 피곤해요. 피곤하지 않은 병은 뭐가 있을까요? 조증 정도, 갑상선 기능 한증증 정도? 뭐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그 질환을 제한 모든 병은 다 피곤합니다. 그리고 가장 흔한 원인은 내가 가진 체력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경우가 피곤하면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혹시 너무 많은 일을 하지는 않나? 좀 내 체력이 떨어져 있지는 않나? 내가 잠을 잘 자고 있지는 않나?'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공주님께서 예 닉네임이 공주님이세요. 어떻게 이렇게 이름을 지으셨어요? 다른 닉네임이랑 겹치기 전에 한참 전에 만드셨나 봐요. 평소에 커피를 두세 잔 마시는데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네, 흡수를 방해합니다. 보통 어느 정도 방해하느냐면은요. 이게 한 몇십 밀리그램 정도 방해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인제 커피에다가 우리가 보통 카페 라테나 요즘에 뭐 그 우유 비슷한 거 많이 플랫 화이트 이런 것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집어넣는 거 정도로 충분히 보상되는 그러니까 유제품을 살짝 넣어서 드시면은 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드시면 칼슘 흡수를 많이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유를 넣어서 드시면 그만큼 보충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정말 커피가 칼슘이나 철분 같은 영양소 흡수에 예 정말 줍니다. 네. W님께서 제 편이라고 하셨고 아유 감사합니다. 하루에 계란 한두 개 먹는데 노른자는 조금만 먹으라고 아니다 괜찮다는데 어떻게 먹는 게 좋은가요? 그 콜레스테롤 때문에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어떤 분은 한두 개 먹어도 전혀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계란 안에는 콜레스테롤도 들어있고 노른자에 포화 지방도 들어있어요. 계란의 콜레스테롤은 혈액의 콜레스테롤을 거의 올리지 않습니다. 근데 계란에는요 포화 지방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계란을 많이 드시면 포화 지방 때문에 혈액의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요. 그래서 사실 하루에 한 개 정도 먹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이 그냥 편안하게 드시면 되고요. 근데 내가 콜레스테롤이 높다, 내가 당뇨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다면 꼭 두 개를 먹고 싶다 그러면 두 번째는 계란 노른자를 빼고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한 개는 누구든지 뭐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자, 오늘 뭐 먹지니? 먹는 거에 되게 관심이 많은 분이신가 봅니다. 고기나 두부나 콩류로 단백질을 챙기려 하고 있다고. 식물성 단백질만으로도 중년 이후 근육량 유지에 괜찮을까요? 잘 챙겨 드시면 괜찮은데요. 이제 식물성 단백질은 필수 지방산이 다 들어있지 않은 불완전 단백질이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식물성 단백질을 드셔서 잘 챙겨 드시면 괜찮은데 가장 문제는 고기나 이런 고기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조금만 먹어도 되는데 식물성 단백질은 좀 많은 양을 먹어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가 단백질을 먹는 거에 한 3분의 1 정도는 동물성 단백질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물어보신 내용은 식물성 단백질만으로 되느냐고 네 됩니다. 뭐 베지테리안이라고 근육 없으신 분 없어요. 근데 더 많은 노력을 해서 더 잘 챙겨 먹어야 된다라는 게 단점이죠. 그래서 채식을 하시려고 하시면 정말 영양사 정도 수준의 영양학자 정도 수준의 어떤 음식에 대한 영양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영양결핍으로 연결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식사를 하시는 분보다 훨씬 더 영양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추러스님께서
유제품을 먹으면 속이 불편해서 우유를 거의 안 마신다고 칼슘과 비타민 D가 부족할까 봐 걱정됩니다. 유제품 말고 어떤 식품으로 이 두 가지를 효율적으로 보충할 수 있을까? 요즘 뭐 두유 많이 드세요. 환자분들이 고칼슘 두유를 사서 드시는데 한 팩 먹으면 250mg 정도 칼슘 들어 있어서 우유 들어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우유는 속이 불편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요거트는 괜찮습니다. 왜냐면 우유를 한번 발효시켜서 만들어서 나온 거라서 요거트나 치즈를 시도를 해 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얘기한 뼈채 먹는 생선, 멸치볶음을 항상 집에 준비해 두고 먹는 것도 칼슘을 보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인제 해조류 이런 데에 칼슘이 많죠. 미역 이런 것들도 이제 다른 반찬으로 바꿔가면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원 창치님께서 식후에 단맛이 땡겨서 과일을 하루에 두세 번 먹는다고 과일도 많이 먹으면 당 섭취가 많아질 수 있다고 하던데 적정량이나 권장 섭취 기준이 있을까요? 제가 과일을 건강하게 먹는 법이라는 동영상을 아마 시즌 1에 올렸던 것 같으니까 한 5, 6 년째니까 한번 다시 올릴까요? 그 과일을 먹는 가장 좋은 시간은 밥 먹고 혈당이 2시간이면 정상이 되잖아요. 그다음 간식 시간에 그러니까 배가 출출할 때 간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되어 있고요. 많이 먹으면 당 섭취가 많죠. 과일은 당분이 많아서 달달해서 동원 창치님께서 드시는 거잖아요. 당분 엄청 많습니다. 과일의 당은 반은 과당이고 반은 포도당입니다. 그래서 이 또 과당이 또 포도당이랑 우리 몸에서 대사가 달라 가지고 건강에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적정량이나 권장 섭취 기준은 인제 어떤 여건이냐에 따라서 다른데 당뇨도 없고 뭐 별 문제 없는 분이라면 사과 반 개가 기준이에요. 반 개를 하루에 한 번 정도 드시면 됩니다. 많으면 하루에 2번 정도 드시는 거지 식사 후에 과일을 2-3번 먹기엔 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간식으로 단백질이 좀 들어오면 좋아서 견과류 간식 같은 거를 사과를 2번 드시는 것보다 한 번은 과일을 드셨다면 한 번은 견과류나 유제품 간식을 드시는 거를 더 권유드립니다. 네. 참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튤님께서 소화가 잘 안 돼서 식사를 자주 거른다고. 어떤 식습관이 건강에는 별로 안 좋은가요? 속이 더부룩해도 꼭 세 끼를 챙겨 먹어야 하는지, 영양 불균형을 막기 위해서 꼭 챙겨야 하는 기본 영양소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게 거르는 게 아니라 쪼끔씩 자주 드셔야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많이 나이가 드시면서 위가 노화가 되고 위 운동이 인제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어 소화가 안 되니까 잘 안 드시는 걸로 해결을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영양이 결핍이 되면 위는 단백질이잖아요. 곱창 드셔 저기 뭐야 양 뭐 이런 거 드셔 보셨잖아요. 그럼 위가 더 쪼그라들죠. 그래서 잘 드셔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한꺼번에 밥량을 늘려서는 안 되고요. 밥량은 원래 드시던 대로 그 대신 3 번으로 나눠서 드시고 사이사이에 간식부터 늘리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또 현미를 드신다면 백미로 바꿔서 드시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바꿔서 드셔야 되는 거죠. 건강한 음식보다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골라서 드시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3번 드시고 간식을 넣는데 인제 요런 경우에 이제 권유드리는 게 제가 이제는 너무 한 5-6년 되니까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환자들이 먹는 영양식을 올려 놓은 게 있어요. 요즘에는 마트에 가도 다 있더라고요. 그 영양 음료들이 있습니다. 뭐 그린비아라든가 메디칼 푸드, 한국 메디칼 푸드 이런 데서 만들고 그 CJ에서도 만든 그런 메디칼 푸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런 것들을 사실 매번 자기를 위해서 식사 횟수를 늘리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간식 시간에 한 반 병 정도 드셔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병을 드시면 200 칼로리가 더 들어오거든요. 근데 한꺼번에 200을 먹으면 맛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200 칼로리 정도가 들어오는 거를 한 100 칼로리 정도 먹고 또 괜찮으면은 또 다음 간식 시간에 100 칼로리를 먹으면 200 칼로리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쪼끔씩 식사량 먹는 음식 섭취량을 늘려 가야지 나중에 더 나이가 드셨을 때 체중이 빠지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한 여러분이 많이 보시는 "살 빼지 마세요." 나이가 드실수록 통통한 게 훨씬 더 건강하다는 얘기를 드렸거든요. 거기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거르지 마시고 뭐라도 드시고 소화 잘 되는 걸로 건강한 거보다는 소화 잘 되는 걸로 드시고 간식으로 여러 가지를 트라이 해 보라라고 권유드릴 것 같습니다.
달토끼님께서 길게 올려주셨는데 이게 제가 답을 안 할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읽어는 보겠습니다. 59세 주부고 한 달 전부터 갑자기 기운이 너무 없고 헬스도 꾸준히 하고 체력도 있는데 163에 56 정상 체중이시고 대사질환도 없고 피검사 결과 별다른 이상 소견은 없다고 하는데 뭘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기운이 빠지면 눈앞도 침침하고 두통도 생기고 어떤 검사를 추가로 해봐야 될까요? 초음파도 하고 내시경도 했고 머리 검사는 안 했어요.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네. 이거는 제가 좀 모르겠습니다. 보통은 사실은 힘 빠진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환자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환자한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힘 빠지고 힘없는 걸로는 어떻게 그 크루를 잡아 가지고 우리가 진단을 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보통 뭘 하느냐 하면은 어 검진을 먼저 시켜요. 흔한 암에 대한 검사가 다 포함된 검진을 다 시켜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추적 관찰을 하는 거죠. 혹시 인제 심리적인 원인은 없는지 또 확인을 해야 되고 지금 보면은 눈앞이 침침하고 두통도 생기고 이런 거는 기운이 빠져서 생기는 거 2 차적으로 생기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저 같으면 일단 뭐 빠진 검사는 없는지 그러니까 혈액 검사라는 게 너무 개수 많잖아요. 뭘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뭐 간 기능만 한 건지 당뇨까지 한 건지 알 수가 없어서 흔한 암에 대한 검사를 포함한 검진을 먼저 받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별 문제가 없으면 그다음에 해결하는 거는 정신과적인 문제는 없는지 사실 저도 요즘에 굉장히 쪼끔 왜 그런지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초조한 느낌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없는지 먼저 볼 것 같고요. 그것도 없다면 그냥 다니는 병원에서 그러니까 검진한 병원 그과에 뭐 가정학과나 내과에 그냥 추적 관찰하겠습니다. 끊지는 말고 정기적으로 다니면서 컨디션의 변화가 어떤지 보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인제 이런 분들 검사해서 특별하게 문제 안 나오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또다시 무슨 이유로 기운이 빠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에 기운이 다시 생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학적으로 설명 못하는 어떤 내재된 어떤 사이클도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 정도까지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답을 못 드린 거는 여러분께서 유튜브 밑에 그 댓글로 담아 주시면은 제가 항상 9 세션을 강의를 하고 10 번째에 댓글 답 못 드린 거에 대한 답을 쭉 정리해서 드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답을 드릴 테니까 여기서 답을 못 받으신 것들은 밑에 댓글로 달아 주세요. 네. 자 벌써 9시 52 분이 돼서 오늘도 끝내야 될 시간이 됐고요. 날씨도 안 좋은데 이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